취임 엿새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며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 코로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백신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폭증하고 있는 북한에서 신규 발열 환자가 39만 2천여 명에 달하고 8명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오늘 북한의 방역 지원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휴일 영향에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4일 만에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환자가 2만 명 아래 10,0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1일 이후 104일 만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선자산 정상 인근에서 등산로 자재 운반을 하던 화물 운송회사 소속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명이 크게 다쳤지만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신청하기로 한 데 이어 스웨덴도 가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한 지상군 전력의 3분의 1을 잃었을 수 있다는 영국 정보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6일 만에 국회를 다시 방문해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은 행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회에서 대통령이 하는 연설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회와 정부의 협력,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북 지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시정연설에 담긴 메시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에 나선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전국 370만 개 소상공인 업체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안에 일상 복귀를 위한 먹는 치료제 지원 등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하고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백신과 의약품, 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면서 남북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인도적 지원은 언제든 열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여야는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면서 추경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노동 교육 개혁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옅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시정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뒤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정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회에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발전해 나가는데 한 페이지가 되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야의 시정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추경안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정부를 뒷받침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첫 추경을 민생회복, 국민희망 추경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까지 확장 재정을 펼쳤고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충당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협조해달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는데요.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석을 국민을 위한 지팡이가 아닌 흉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 후보자 인준안을 비롯해 국정 현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전후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추경안 심의 관련 방향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빠른 처리에 공감하면서도 꼼꼼한 현미경 검증을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이 협조를 부탁한 새 내각 인선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을 먼저 정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협치는 서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서로 힘을 모으려면 최소한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인사들은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서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발표문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메시지는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헌법에 넣기 위해서 바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될 때 5.18 정신도 함께 수록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또 새로 임명된 장관 전원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기념식에 가급적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시민사회수석, 정무수석, 경제수석 등 참모 6명이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임명된 장관 14명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임명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긍정과 부정평가 모두 소폭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국민 2,526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1.2%로 일주일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 역시 0.4%포인트 내린 44.2%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1.7%포인트 떨어진 48.1%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0.1%포인트 상승한 37.8%로 집계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 옮기면서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반환받아서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환받은 기지 곳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인데도 제대로 된 정화 조치 없이 서둘러 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졸속 개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 뒤에 보이는 곳이 주한미군기지 부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주한미군기지 인근에 있는 육교에 올라와 있는데요.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미군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붉은색 지붕의 벽돌집들이 간간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기지 전체는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반인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용산 주한미군 부지는 크게 전쟁기념관과 가까운 메인포스트와 이전 국방부 청사,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인접한 사우스포스트로 나뉩니다. 재작년 12월 사우스포스트에 있는 종합체육시설과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는 이미 반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2월엔 숙소와 업무시설로 사용됐던 부지 16만 5천 제곱미터를 돌려받았고요.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이번 달 안에 학교와 야구장, 병원 등으로 사용됐던 부지 33만 5천 제곱미터까지 추가로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이미 반환받았거나 반환 예정인 부지는 모두 55만 제곱미터로 용산 주한미군기지 전체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조기 반환받은 부지 일부를 오는 9월부터 시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임시 개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9월에 임시 개방되는 부지가 어디인지 하고요. 거기에 이제 정화 작업이 잘 됐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세히 좀 설명하시죠. 네, 일단 정부는 재작년 반환받은 종합체육시설 등을 포함해 일부 부지를 임시 개방하는 조치를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학교나 체육시설, 숙소 등으로 사용됐던 부지는 비교적 오염도가 덜해 곧바로 임시 개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곳마저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 오염도 물질이 발견돼 여전히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환경부 보고서를 보면 가장 최근에 반환받은 주한미군 숙소부지에서 기름 오염 정도를 의미하는 석유계 총탄화수소 TPH가 공원 조성이 가능한 기준치보다 29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과 페놀류도 각각 기준치 3.4배, 2.8배를 초과했습니다. 재작년에 돌려받은 곳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종합체육시설 인근 토양에서도 TPH가 기준치 36배 넘게 검출됐고 중금속 물질인 구리와 납, 아연도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임시 개방 전 정화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지 일부만 반환된 현재는 미군의 요청에 따라 굴착 작업도 제한돼 있고 미군 측과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 오염 정화를 당장 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국토부는 임시 개방 예정 부지의 토지 안전성을 분석해 오염 물질 노출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시 조치로 오염된 땅을 드러내지 않고 그 위에 아스팔트나 보도블럭, 잔디 등을 덮는 토지 피복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부지별 오염도에 따라 체류 시간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통제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오염 물질 노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비용도 문제인데요. 국토부는 임시 조치에 필요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비용을 추산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충분한 오염 정화 조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부지를 임시 개방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 인근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여기 지방선거 그리고 같은 날 7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주요 격전지를 둘러보는 순서, 오늘은 서울시장 선거를 짚어보겠습니다. 새 정부와의 호흡을 강조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정권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수도이자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 서울. 서울의 수장을 뽑는 선거는 매번 대선에 버금가는 주목을 받습니다. 서울시장을 거치면 곧장 대권주자급으로 무게감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거물 정치인의 도전이 잇따릅니다. 민주당은 5선 중진이자 당대표로 직전 대선을 이끌었던 송영길 후보가 출사표를 냈고 끝까지 서울에서 선전을 해내겠습니다. 승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바람을 타고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역대 최다선인 4선에 도전합니다. 반드시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초반 분위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격차를 보이는 오 후보의 잠정 우세. 뒤를 쫓는 송 후보는 젠걸음으로 맹추격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에 용미어천가를 부르는 그런 오세훈 후보보다는 서울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말을, 민심을 바로 전하는. 하지만 인천에서만 내리 5선에 시장까지 지냈던 만큼 서울 시민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 만큼 송영길 후보는 후보 등록 직후부터 이렇게 민생 현장을 찾아서 이른 아침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의 바닥 민심부터 차근차근 다지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와 지난해 4.7 재보선 압승의 기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서울시정을 대통령 견제나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피처로 생각하는 후보가 아니라 오로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한 후보,
서울과 시민을 위해 전력 투구할 후보를 또 풍부한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앞세웠는데 후보 등록 시작부터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가장 잘 안다는 걸 강점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공약 대결도 치열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최대 이슈는 뭐니 해도 여전히 부동산. 송영길 후보는 41만 호 주택 공급, 그리고 10년 뒤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 도입을 공약했고,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기간의 획기적 단축, 그리고 고품질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후보는 서울시 선거 총사령탑으로 구청장, 시의원 선거를 이끄는 중책도 맡았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치러져서 이른바 허니문 선거라고 불리는데, 집권 여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와의 정책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반대로 야당인 민주당은 새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는 이른바 견제 역할론을 각각 내세우고 있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맞대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그 본격적인 막이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비위 사건에 연루된 박완주 의원의 제명안을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할 것을 결정을 했고, 의총의 의결로 박 의원의 제명이 확정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도 조만간 박 의원을 제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조금 전 10시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후로 의원총회가 민주당에서 열려서 이렇게 결정됐고요.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을지 주목됩니다. 아마 브리핑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정됐습니다. 지난 5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이 있었으나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제명할 경우 정당법에 따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적위원 과반 이상의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오늘 90차 의원총회에서 정해진 법과 당원 당규에 따라 우리 당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의 제명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의 징계 상정 요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징계안을 준비 중인 만큼 특정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총회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정책 현안들에 대한 보고와 내용 설명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표결을 하지는 않았고요. 일부 소수 의견으로 이 해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최소한의 해당 의원의 출석을 통한 소명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으나 해당 의원과 소통을 한 의원께서 의총 불참이, 그리고 그분과 소통을 한 바 제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했음을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그 이견에 대한 답변이 되었고, 그래서 다수 의원들의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일부 절차, 그런 사전 사건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 절차에 대한 의구심, 이런 의견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최종 가결에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었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럼 만장일치 형식으로 생각을 해서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에 따라 일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는 있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라고 표현을, 최종 가결에는 반대하지 않았기에 이 제명 자체에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신규 발열 환자, 그러니까 열이 나는 환자가 39만 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PCR 검사를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확진자인지가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이 확진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 말 이후 누적 사망자는 총 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의약품 공급 차질의 책임을 물어 간부들을 질책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먼저 북한의 코로나19 피해 규모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해진 내용입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39만 2,920여 명의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동안 8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말 이후 누적 사망자는 총 50명까지 늘었습니다. 북한의 누적 코로나19 환자는 121만 3,5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64만 8,630여 명이 완치됐고 56만 4,86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약품이 왜 잘 공급이 안 되냐고 간부들을 질책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어제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국이 국가 예비 의약품들을 긴급 해제해 긴급히 보급하라는 비상 지시를 내리고 모든 약국에 대해 24시간 운영을 지시했지만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약품들이 약국들에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간부들을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특히 엄중한 시국에조차 책임도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중앙검찰소장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까지 내렸는데요. 인민군을 투입해서 평양시 안에 의약품 공급을 즉시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평양 대동강 구역의 약국을 직접 방문해서 의약품 공급과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허점을 바로잡는 등 대책을 세울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통제불능한 상황이 아니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건국 이래 대동난이라고 규정하고 직접 준비한 상비약을 기부하는 등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외부 지원 없이 자력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확산세가 연일 악화하는 상황인 만큼 입장이 바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이번 주 초에 방역 지원과 관련해 공식 제안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로 이른바 대동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이미 의료진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의 북한 관련 소식통은 중국이 이번 주말에 방역 전문가를 포함해서 10여 명의 의료진을 평양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재앙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CNN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15일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공중보건체계와 대부분 주민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려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돼 있고 불투명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상황이 어떤지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휴일에 검사 건수가 적은 데다가 코로나19의 감소세도 계속되면서 신규 환자가 104일 만에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13,296명, 전날보다 12,000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10,000명대로 떨어진 것은 2월 1일 이후 104일 만의 일입니다. 네, 고물가 지금 걱정입니다. 특히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경유값, 휘발유값, 연일 고공행진하면서 알뜰 주유소에 조금이라도 싸게 기름 넣으려는 운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이번 주 후반에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이 경유를 살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서울 강서구 알뜰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경유값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죠. 기름값이 좀 비교적 저렴한 편인 알뜰 주유소 찾는 차량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유소는 최대 8대가 한꺼번에 주유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가 현재 지금 주유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서울 강서구에서 휘발유 값이 가장 저렴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곳의 가격 한번 알아볼까요?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887원, 경유는 1,938원입니다.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휘발유 값으로는 서울 강서구에서 가장 저렴한 곳입니다.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57.5원이고요. 경유는 1,968.4원으로 10원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알뜰 주유소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933원, 국내 4대 정유사 상표 주유소는 1,959원으로 알뜰 주유소가 20원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유로 한번 살펴볼까요? 알뜰 주유소는 1,954원, 4대 정유사 상표 주유소는 1,968원으로 알뜰 주유소가 13원 정도 더 쌉니다. 알뜰 주유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12월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1,200여 곳으로 늘어나 전체 주유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입니다. 알뜰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 제품은 공공기관이 정유사에서 공동 구매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죠. 저희가 운전자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얼마 정도 거리 정도 두고 오셨나요? 한 5km 정도 된 것 같아요. 5km나... 네, 출근길인데 어차피 출근길인데 그냥 집 앞에보다 여기가 난 것 같아가지고 항상 일로 와요. 제일 싸서. 요즘 기름값이 오르시니까 운전자로서 어떠세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자전거 타고 올 때도 있고 그냥 그래 차를 웬만하면 잘 안 타려고 그래요. 가득 채울 때 얼마 정도 오르신 것 같으세요 요즘에? 일부러 가득 안 채워요. 그 정도입니까? 이게 하루하루 맨날 오르니까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채울 때 가격이 좀 얼마 정도 한 달 사이에 차이 나다 생각하세요? 한 달 사이에 5,000원 정도? 5,000원 이상? 25톤 대형 트럭의 경우에 한 달 사용되는 이 기름량이 3,000리터에서 한 4,000리터 정도 됩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해볼 때 기름값이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의 경유값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이번 주 후반쯤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 가격을 넘어선 금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이 기준 가격 자체를 낮춰주기로 한 겁니다. 7월까지 이 경유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리터당 1,850원보다 하향 조정해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이 이 경유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름값이 비싼 시대일수록 오피넷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이렇게 싼 주유소를 찾아서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주유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격이 착한 알뜰 주유소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경남 거제시 선자산, 거제도의 중심부이고 거제시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서 화물 운송회사 소속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태엽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탑승자가 3명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헬기에는 기장을 포함해서 3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3명 모두 중상을 입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민간 화물 운송회사 소속으로 산불 방지를 위한 등산로 정비 사업에 자재를 운반하던 도중에 추락했습니다. 거제시는 사고 헬기가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거제시 거제면 동산리 선자산 정상에서 선회하던 도중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산불 진화용 S61N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앙 119 구조본부와 부산, 울산 등에서 헬기를 출동시켜 인명 구조에 나섰습니다. 또 소방차 8대와 소방대원 24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선자산 인근에서 화물 운송회사 소속 헬기가 추락해 기장을 포함한 탑승자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10대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고 출동한 경찰과 주민들이 건물 앞에 모여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2층 자택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젯밤 9시쯤. 아내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한 남편이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A씨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누구인지 추적하면서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용의자는 아직 특정 못했습니다. 수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고 차량 내부엔 터진 에어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가 났던 도로엔 타이어가 끌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하는데 대단했어요. 애들이 갑자기 막 차에서 양쪽으로 튀어서 도망가는데 경찰도 쫓아와서 잡고 일반 시민이 한 분이 좀 도왔어요.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근처에서 10대 A군이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추돌하면서 앞에 있던 택시까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한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 타고 있던 10대 5명 가운데 A군 등 2명을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살림살이는 모두 검게 그을렀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10분 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거실에서 80대 여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의식 없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엔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30개 동맹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 동안의 비공식 외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입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해서 발트 3국의 나토군 주둔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지상군 전력의 3분의 1을 잃었을 수 있다는 영국 정보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은 지난 2월에 투입했던 전투 병력의 3분의 1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3대 음악상 가운데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네, 3관왕에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BTS가 6년 연속으로 빌보드 뮤직 어워즈 수상 기록을 세웠다고요? 그렇습니다. 2017년 빌보드 시상식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로 선정된 이래 6년 연속 수상입니다. BTS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 62개 부문 가운데 올해 3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톱 듀오 그룹,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셀링 송 부분입니다. 톱 셀링 송과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2년 연속 수상이고 톱 듀오 그룹 부문에서는 지난해와 2019년에 이어 3번째 수상입니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해 4월 10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빌보드 차트가 반영됐습니다. 톱 셀링송 부문에서는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 두 곡이 수상 후보에 올랐는데 버터로 수상했습니다. 버터는 지난해 5월 발매 이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에서 통산 10주간 1위를 차지한 메가 히트곡입니다. 지난해 빌보드 시상식에서 4관왕에 오른 BTS는 올해 시상식에서 6개 부문 7개 트로피 후보에 올라 자체 최다 부문 수상 기대감이 컸지만 결국 3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네, BTS는 일정상 이번에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새 앨범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BTS는 데뷔 9주년을 앞둔 오는 6월 10일 새 앨범 프루프를 발매합니다. BTS가 실물 음반,
즉 CD 형태의 음반을 내놓는 건 지난해 7월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등이 수록된 싱글 CD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싱글이 아닌 앨범 기준으로는 1년 7개월 만입니다. 데뷔 이래 9년의 활동을 집대성한 앨범으로 모두 3장의 CD로 구성됩니다. 역대 음반에 담겼던 곡과 신곡은 물론 과거 음반을 준비하면서 작업했지만 수록되지 않은 곡, 팬들을 위한 노래도 담깁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오늘 무려 39만 명이 신규 확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걱정이군요.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네. 일단 북한 당국 발표만 봐도요. 그 한 5월 13일부터 그 이제 두 자릿수 이제 10,000명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 폭발적으로 정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 화면도 보셨지만은 그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이건 나와 있지만 우리한테 익숙한 장면들이 그 간이 검사를 하거나 PCR 키트를 PCR 검사를 받거나 이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쓰고 있는 용어 자체가 지금 유혈자라는 거예요. 발혈자라는 뜻인데요. 물론 2020년에도 의학적 감시 대상자라든가 우리가 쓰는 이 용어랑은 조금 다른 용어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이 그 유혈자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이제 의심 증상이 있는 것이고 아직 확진이 됐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경우를 얘기하는 게 많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확진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지금 이 물자 자체도 상당히 부족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북한에서 통제 가능한 단계인가 아니면 정말 북한도 어떻게 이제는 너무 손을 쓸 수 없어 당황하고 있는 단계가 하는 건데 지금 갑자기 확진자 수가 지금 4월 말부터요. 지금 121만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4분의 1이 5월 14일하고 15일 하루 새에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과연 이 통계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죠. 기존보다 물론 이제 축소하기도 했겠지만은 금년 초나 작년 말부터 발생한 숫자를 지금 급격히 이 통계에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아마 북한이 더 이상 이 단독으로는 이 코비드-19 상황, 코로나 상황을, 오미크론 상황을 지금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걸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의약품도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북한 그 자체의 발표에 의하면은 121만 중에서 60만 이상이 이미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수치도 사실은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감염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는요. 일단은 누가 감염이 됐고 누가 위험성이 있는지 자체도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의약품 공급에 대해서 이제 급격히 이걸 늘리라고 비상대책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황 자체가 그렇게 원활치 않다. 의약품이 실질적으로 모자란 걸 수도 있고요. 의약품 분배에 따른 어떤 행정력이나 또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지금 두 가지 다의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의약품이라는 게 치료제일 수도 있고 백신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땐 백신보다는 치료제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북한이 작년 같은 경우에 WHO의 지금 이 백신 제공도 일단 다른 국가에 양보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갑자기 정말 통계가 정확하다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북한 주민들 중에 백신 접종자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 거죠. 그동안 코로나 환자가 우린 없다고 했었는데 치료제를 그렇게 많이 비축할 이유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북한이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어차피 북한이 금년 초부터 보여온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은요. 북한도 2022년 중에 모종의 승부수를 걸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 승부수를 걸 수 있으려면 내부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내부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역도 좀 특히 북중 무역의 경우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이 내부적으로 지금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지금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2년 동안 고강도 통제를 주민들이 해왔는데 또 더 참으라고 그런다는 것 자체가 명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WHO 지원을 비롯한 국제기구들 그 지원을 먼저 받고 중국 지원을 또 확대해서 받기 위한 수순으로 이번에 통계 발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경우는 당장 우리 그 지원을 아마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건 북한도 전혀 예측 못한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강도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각 지역마다 그 의심 환자라든가 이걸 그대로 보고를 했다가는 크게 이제 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축소 보고나 허위 보고가 있다가 이거를 이제 이 김정은을 비롯한 중앙 당국에서 알게 됐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급한 거죠. 그러면 이 남북 간의 어떤 인도주의적 지원도 수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좀 외부의 도움 없이 해결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히기도 했거든요. 그 외부의 도움 없이 이제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중국에도 의료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그건 이미 지금 북한 자체 인력 가지고는 해결되기 힘들다는 거고요. 지금 인민군 부대도 동원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인민군 부대가 뭐 특별히 의약품을 만드는 동원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이제 열악한 의료 체계 내에서 수송 체계 자체도 지금 부실하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 화면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아마 그동안은 그 감염자가 확진자가 있었다라고 해도 이게 지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지역 전체 자체를 격리하거나 또는 고립시키는 조치로 감염을 방지하는 조치가 가능했는데 이제 이게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도 지금 감염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거를 북한 자체의 힘으로 통제하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되고 이건 감염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사회 불안의 문제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대동란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뭐 없었던 일로 저는 들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우리 힘으로는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들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버드나무 잎을 하루에 3번씩 다려 먹으라고 했다는데 그게 효과가 좀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간요법까지 동원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일반인들한테 지금 치료제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도 완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자체가 일단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 지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제 북한의 도발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도적 그 지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놨고요. 다만 북한이 여기서 명확하게 지원을 요청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 그 남북한 간의 통신선은 이미 작년 이제 이 하반기에 복원이 됐잖아요. 복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통신선을 통해서 이제 주무부처 이제 통일부나 아니면 통일부를 비롯한 주무부처에서 북한에다가 제의를 전통문을 통해서 제의를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북한이 이걸 공식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접촉의 장소라든가 시간 자체를 정해서 이 협의가 되겠고 여기서 정말 북한이 그러면 지원을 받겠다 그러면 이제 지원 물품, 의약품이라든가 백신을 어느 정도 양으로 어느 장소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냐 이거 자체가 협의가 돼야 되고 이 장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유엔의 대북제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안보리 산하에 대북제재위원회랑 특정한 그 수송 방법이나 절차 자체가 지금 현행 제재 자체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협의하는 절차도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백신은 특히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는 콜드 체인 냉장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차도 보내야 되고 차를 돌리는 발전기도 보내야 되고 그게 그렇죠. 규정에 어긋날 수 있는 거라면서요. 발전기뿐만 아니라 주사기도 또 보내야 되고요. 이거를 접종을 해본 인원 자체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중국 측 의료 인원이 들어와 있다라고 해도 어쩌면 이제 인력 지원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내에 갑자기 무슨 물품 지원하듯이 그것만 딱 지원한다라고 안정화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앞서서 이제 북한이 우리의 제안이 있다면 그거에 호응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그 북한의 아마 다 나머지 행태하고
연관이 됐어요. 흔히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은 굉장히 아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걸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워낙 정보가 제약이 돼 있고 북한 자체가 그 예측이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제가 그래도 상황이 통제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일단은 WHO로부터의 그 이 지원 그리고 그 이 치료제라든가 백신에 대한 그 지원을 받기 위한 국제 인도주의적 단체로부터요. 이런 수순을 지금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미북대와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산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우리 그 이 지원 요청은 그 묵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정말 북한 입장에서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 지원 여부랑 관계없이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무력 시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탄도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핵실험 준비라든가 이건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북한이 갑자기 이건 정말 무력 시위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다. 이거 도저히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가지고도 지금 해결하기가 힘들고 단시일 내에 대량의 방역 물자를 얻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아마 이 북한의 그동안의 좀 도발적인 행동들 자체도 좀 자제가 되고 우리 지원 제의도 수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의 인력이나 물자가 대규모로 들어오고 그걸 주민들이 알고 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국제기구라든가 국제사회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뭐 그런 방안도 거론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코백스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정 기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WHO를 통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 직접 지원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이 양측의 모두 가능성을 그 열어놓고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마 이게 지금 그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 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하나의 의제로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2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뒤에 뭔가를 결정할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떤 이 반응이 나온다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반응을 받는다라고 해도 그 북한의 아마 이 공략 대상은 미국 정부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을 이 수용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걸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령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래도 지원 물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요. 그다음에 지원 이 접촉 통로라든가 그다음에 물자 이제 하역 장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라도 아마 북한이 실무 접촉을 아마 사실상 수용을 하는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우선 뭐 이거저걸 따질 때가 아닌 거죠. 가장 빠르게 가장 대량의 방역 물자를 얻어올 수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우리와의 접촉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박사님은 뭐 보건의료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지금 북한의 의료 상황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고 얼마나 치료할 수 있고 그 약품이 있더라도요 어떤 상태입니까? 분명한 건 하나는 그동안은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말대로 작년까지 정말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걸 뭐 지금 진이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을 했을 때 작년에도 이미 확진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금년에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이 북중 무역이 재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중국에서 또 이 오미크론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볼 때 아마 북중의 무역 통로, 밀무역 통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상황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이 대응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과거와 같이 더 이상 숨겨놓고 통제 위주로 지금 이거를 관리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걸 스스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대응의 난맥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마 이제는 대도시 지역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미크론 상황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추가적인 도발을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앞서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은 그 도발도 잠시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결국 북한 체제라는 것 자체가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서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보건 상황 관계없이 이걸 이끌고 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 상황이 굉장히 지금 이 자료만 보면 급한 것 같은데 후반기부터 지금 국제사회 지원도 좀 받아가면서 대화 여지도 열어가면서 미리 그걸 위해서 사전 포석을 놓는 거면 아마 그래도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우리 지원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얘기하는 거면 북한 당국도 계산해 놓지 않았던 급속한 확산세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네. 참 상황이 심각한데다가 더욱더 이제 상황을 심각하게 하는 것은 북한이 불투명하다는 것, 정확히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다음에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 그렇죠.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낮 동안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로 예년 이맘때처럼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 산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워낙 적은 데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여기에 오후부터는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3도, 대전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25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